안녕하세요. 김봉중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DC는 백악관, 연방의사당, 링컨 기념관 등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 워싱턴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왜 다른 모든 유명한 건물이나 기념관을 제치고 워싱턴 기념탑이 미국 수도의 랜드마크일까요? 그것은 그 기념탑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손발을 걷어 올리고 이 도시를 조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성했다고 했죠. 미국의 수도는 특별히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District of Columbia, 즉 콜롬비아 지구라는 이름이 붙여진 만들어진 수도입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도시입니다. 1789년에 통과된 미국 헌법은 특정한 주들의 양도에 의해 10평방마일의 연방 수도를 만들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특정한 주들의 양도를 받은 주들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주입니다. 이 주들로부터 해당 땅을 제공받아 1790년 7월 16일에 수도 건설이 착수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대륙을 탐험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콜럼버스의 여성형 명사인 콜롬비아를 따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붙여 워싱턴 DC라는 공식 명칭이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와 같은 주요 도시를 수도로 정하지 않고 왜 특정한 주들의 양도를 받아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미합중국은 13개의 서로 다른 주가 하나로 합쳐진 연방체입니다. 그 연방을 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13개 식민지는 형식적으로는 영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이긴 하지만 영국이 각 식민지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스스로 각각의 공동체를 구성한 자치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로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절충해서 하나의 연방을 구성한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스들은 기존의 어느 주나 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지구를 연방 수도로 건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북부를 대표하는 뉴욕이 아니고 남부를 대표하는 찰스턴이 아닌 아예 새로운 수도를 남과 북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곳에 조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중간 지점인 지금의 워싱턴 DC의 수도가 건설된 것입니다. 워싱턴 DC는 헌법에 의해 어느 특정한 주에 편입하거나 주로 성격할 수 없습니다. 미합중국의 일부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아닌 특별구로 만들어진 것이죠. 복잡하죠? 이해하셨나요? 만약 100% 이해를 못하셨다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방을 구성한 일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생국 미합중국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비롯해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필요에 의해 특별히 조성한 워싱턴 DC가 훗날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수도로 성장할지 예상을 했을까요? 그들은 단지 13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시작된 미국 연방이 어느 특정한 주나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연방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건설된 수도가 남과 북의 갈등을 완충하며 균형 있게 조화로운 연방 건설에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죠. 특히 워싱턴 대통령은 워싱턴 DC 건설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부지 선정에서부터 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챙기고 진두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도에 세워진 백악관에 최초로 입주해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 대통령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였습니다. 1800년에 애덤스는
아직 공사가 채 완성되지 않았던 백악관에 입성했고, 그는 백악관이 자유를 추구하는 미국의 상징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조성되었던 워싱턴 DC가 완공된 지 10여 년 만에 불에 타버립니다. 1812년 영국과 전쟁에서 영국군이 태워버린 것이죠. 우선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강대국 영국에 대항해서 왜 미국은 전쟁을 했는가? 의아해할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는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미국은 결국 대서양에서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영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당돌한 선택이었죠. 당시 세계 최강 군사력, 특히 해군력에서는 최강이었던 영국에 대항해서 아직 이렇다 할 군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 신생국 미국이 전쟁을 결심한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미국은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영국의 주적은 프랑스였지 미국이 아니었기에 영국은 미국과 싸우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전쟁은 미국 내에서 전개되었는데 대서양을 건너와서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미국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죠. 어떻든 전쟁의 승리로 신생 독립국 미국의 위상은 높아졌고 미국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1812년 전쟁을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독립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및 유럽 국가들의 견제 등으로 경제적인 독립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죠. 미국은 아직 신생국으로 군사 및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국으로 행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도이긴 했지만 워싱턴 DC는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서 조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도시는 성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 워싱턴 DC가 도시답게 커지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과 북의 경계에 위치한 데다 연방의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지켜내야 했고 남부를 향한 총공세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했기에 워싱턴 DC와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군수물자와 관련된 수많은 창고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건설에 투입된 계약자들과 일반 인부들로 도시는 순식간에 붐을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1862년 4월 16일 워싱턴 DC에 거주하던 노예들에게 해방령이 발표됩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기 8개월 전의 일이었죠. 자유를 얻은 흑인들도 워싱턴 DC 개발에 고용되었습니다. 도시는 남북전쟁을 계기로 이제 작은 도시에서 상당한 규모의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 인구는 7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전쟁 후 5년 만에 약 2배 정도로 불어납니다. 이후에도 워싱턴 DC는 전쟁으로 또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워싱턴 DC는 1914년 불과 35만 명이었던 인구가 전쟁이 끝나자 52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도시는 유럽 전선에 투입되기 위해 몰려든 군인들과 이들의 훈련소, 군대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과 부대 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들을 수용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도시는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 현상이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나타납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워싱턴 DC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 워싱턴 DC의 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80만 명에 이르렀으니
그 발전의 속도와 규모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한 사건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사건으로 워싱턴 DC가 지금의 규모로 급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929년에 시작한 대공황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공황을 맞게 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의 타겟책으로 뉴딜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워싱턴 DC는 무려 500개가 넘는 각종 공공사업이 펼쳐졌습니다. 공공사업은 이 내셔널몰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내셔널몰은 워싱턴 DC 서쪽 경계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과 동쪽 경계에 위치한 연방의사당 사이의 3.2km의 거리에 국립공원을 일컫는 지역으로서 미국의 과거,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유명한 건물들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스티어로 로스벨트 섬공원, 국립미술관, 국립수목원, 국립동물원 등입니다. 무엇보다도 뉴딜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변환점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경제발전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공황과 그에 따른 뉴딜 정책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경제발전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따라 당연히 수도인 워싱턴 DC의 위상과 역할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수많은 관공서와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워싱턴 DC는 지금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워싱턴 DC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이나 그룹 혹은 수많은 인파들이 백악관 앞이나 링컨 기념관 혹은 워싱턴 기념탑 앞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조형물로서 워싱턴 DC의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시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랜드마크와 살아 움직이는 랜드마크, 이렇게 두 가지가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거죠. 워싱턴 DC는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집합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활기차게 실현되는 곳이 워싱턴 DC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2년 여름 4만 3천 명의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이 워싱턴 DC의 집결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로는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죠. 이들의 요구는 정부가 약속했던 보너스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죠. 이른바 보너스 원정대 시위로 군중 2명과 경찰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이들 원정대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워싱턴 DC가 시위의 도시로 본격적으로 그 이미지가 부각된 때는 1960년대입니다. At this time, I have the honor to present to you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1963년 8월 28일 흑인 민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시위에 25만 명이 참가했는데 여기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유명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행했죠.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반대 시위가 워싱턴 DC에서 수차례 열렸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시위가 1969년 11월 15일에 열렸고 무려 5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워싱턴 DC의 랜드마크인 워싱턴 기념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탑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워싱턴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탑의 이름이 워싱턴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 탑이 꼭 살아있는 워싱턴 같다는 생각이 드는. 워싱턴은 거의 190cm의 장신이었고 흰색 에마를 즐겨 탔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었죠. 큰 키에 워싱턴이 묵묵히 백악관, 연방의사당, 대법원 등의 정부 처사를 내려다보며 미국인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미국의 초기 역사는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했죠. 그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남부의 뉴욕 혹은 보스턴이라고 할 수 있는 찰스턴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